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보는 생방송 정치본색, 저는 노동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준석의 정치법인데요. 이런 주제에 함께 분석해 보실 최고의 정치평론가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송국건, 차재원, 송국건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게 맞는 거죠? 최고의 정치평론가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왜요? 또 이렇게 저는 있는 말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김나연 아나운서 소개를 들어보시죠.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이준석의 정치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사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9일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건데요. 당연히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 것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비대위 전환 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국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준석 대표, 계속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국힘의 동지대 국힘의 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마지막 문장이 정말 심각합니다. 국힘의 동지냐, 국힘의 적이냐. 동지자 적입니까? 적이자 동지입니까? 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지에서 적으로 변하는 단계 같은데. 동지에서 적으로 변하는 예. 겁니다. 제가 예전에 흑화 말씀드렸죠. 아군 캐릭터가 네. 적군 캐릭터로 되면은 파워업이 된다. 그게 이제 흑화인데 네. 게임 용어인데 그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아군에서 적군으로 변하는 단계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오늘 이루어졌거든요.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준석 본인이 네이밍을 했던 윤핵관 이 둘을 철저히 분리를 했을 때였어요. 분리대응했죠. 예. 네, 네. 윤핵관에 대해서는 막 비판을 하고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모신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생각하는 것과 윤핵관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까지도 전부 칭송을 하는 이런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런 그 문자에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그제 사이에 이 비대위가 들었으면은 이준석은 자동 해임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야기를 네. 했죠. 그리고 앞으로 새 대표는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되는 게 본인이 돌아갈 데가 없게 됐으니까 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끼리끼리 뒤에서 뭐 욕하고 뭐 이런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용피설 이야기를 했죠. 네.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걸쳤는데 네. 오늘 본격적으로 그 조선일보의 양승훈 칼럼이 나왔죠. 양승훈 칼럼에서 그때 박민영 그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것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사태가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위 징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네. 그 박민영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박민영 대변인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왔고 그 전에 바른정당에서도 이준석과 같이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준석 계입니까? 네, 이준석 계죠. 네. 자, 그렇게 되니 오늘은 그때 그 박민영이 비판한 내용이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훌륭한 전임 정권에서는 훌륭한 장관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이 그런 말은 해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직접 공격을 했어요. 네. 자, 이 순간에 저는 이 아군에서 적군으로 돌아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요. 동지였다가 이제 적이 되었다. 적이 되는 순간이죠. 되고 있다. 네. 여하튼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지금 봐야 보니까 됩니까? 이 지금 조선일보 칼럼 갖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박민영 대변인 선무공신이었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사실은 외국과 직접 싸웠던 공을 세웠던 사람은 공신록의 서무공신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신 장군 같은 대선 때 분들이죠. 공을 세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서 박민영 같은 직접 경우는 박민영이니까. 직접 하면서 그러니까 네. 싸웠던 그러니까. 서무공신이고 예를 들면 대통령 신기나 살핀 사람들은 호성공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선조가 파천을 하면서 어주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선조만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앉아니까 선조 입장에서 호성공신을 더 높게 쳤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이 일반 국민들이나 사가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하고 직접 싸운 사람들이 더 상당히 그 공을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역사의 평가는 호성공신보다는 선무공신이 훨씬 더 높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박민영 대변인이 선무공신이면 자기는 그걸 총사령에 탑을 했던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선무공신 그 이상의 그 공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동지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뭐냐면 공신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역적도 일종의 억울한 누명을 써서 역적이 되고 있다. 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 이렇게 항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임진왜란 도중에 이순신 장군이 상당히 무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백의종군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순석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선무공신이든 아니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또 앞에 뭐 본인이 당대표하기 전이긴 합니다만 네. 지난해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 모든 국민에서 이준석의 나름대로의 존재감, 능력 이런 것들은 제대로 보여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이준석의 지금 이번 당원권 징계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상당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건 오늘 뭐 조선일보 칼럼에도 그렇게 강하게 지적을 해놨던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원권 징계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사부 처리가 그러니까 이 대응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이 외곽을 돌면서 일종의 자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비상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이 당이 비상 상태에 빠진 것은 이준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원톱이 됐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과의 윤핵관 충돌이나 불협화음 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가장 결정타가 뭐였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했던 문자, 내부 총질 네네네네. 문자, 대통령 문자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상상을 초래한 사람을 그럼 그 원인은 제1원인자는 누굴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윤핵관이고 어떤 더 나아가서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네. 그 비상대책위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준석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막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상당히 이 구계자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거 상당히 문제의 원인을 딴 사람인데 네. 지금 해법을 딴 사람한테 지금 다 덮어씌우는 말 그대로 선무공신을 역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과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대선 과정에서 또 뭐 네.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우고 안서 이건 떠나서 현재 상황이 정말 엄중한 거죠. 엄중하죠. 이렇게 네. 초유의 일이죠, 이거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뭐 네.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을 뭐 더 뒷받침해주긴커녕 더 떨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해버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누구는 원균이냐 누구는 이순신이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럼 이준석 대표 네. 현재 대표죠. 네, 아직 대표죠.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지금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지 또 분석도 좀 해주시면. 일단은 저는 저 윤석열 정부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같이 갈 수 완전히 없는 이제- 이유가 네. 예. 이 조금 전에 이 공신 이야기 하셨는데 선무공신 그 호성공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이 선무공신이면 본인이 이순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선조에 빗대버린 거예요. 그 임난이 나니까 도망간 선조. 이건 제 비유예요. 제가 비유한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런 분석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임난이나 그 난이 일어나니까는 도망가버린 선조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이 관계 회복이 지금 완전히 어려워진 것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물론 이 나중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권성동 책임이 있고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준석의 원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준석이 뭐 성접대 이런 것이 없었고 네. 증거인멸 교사가 없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네. 윤리위에서 징계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뭐 이준석을 나쁘게 보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빌미가 없었죠. 없었다는 빌미가 얘기죠. 없었죠. 아예. 네.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은 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 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단계에서 이 처음에 이준석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정당 사상 처음으로 6개월 징계를 받아서 대표 권한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에서 두 갈래가 있었죠. 하나는 바로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였고 조기 전당대회가 네, 있었죠. 하나는 직대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였고 권성동이 직대 체제로 가자고 밀어붙여서 그걸로 가던 중에 네.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졌으면은 아 그러면 이쪽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럼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처음부터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준석의 논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준석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그 일을 하겠죠.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네. 처음에 가처분 신청 이야기 나왔던 것은 윤리위 징계 문제였는데 징계 뭐 이제 그게 직후에. 아니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데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거죠. 지금 비대위가 네. 법적 되고 대응을 할 법적 대응을 것이다.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서병수 전국의 여장 말대로 자동 해임이 되는 이 상황, 자동 해임이 되는 상황 그리고 기조국이 유권 해석을 한 새 대표 임기는 2년이다.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고 네. 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비대위로 가자고 연판장을 돌리는 32명에 대해서 이 본인이 다 기록을 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니까 여러 가지 사법적으로 네. 이 상황을 몰고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과거 이제 이 대표의 과거 문제나 네. 또 이제 윤리위 징계 상황까지 이제 그렇다 치고 자.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지금 이제 혹시 법적 대응이 뭐 가능할까요? 법적 대응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는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네네. 과연 그렇게 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이준석 그렇죠.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당권 징계 당했을 때 재심 신청하고 네. 안 되면 그러니까 법원으로 갈 것이 아닐까라고 봤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대체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고 일종의 변칙 기동을 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도 그럼 과연 그렇게 할까? 이번에는 아마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상당히 뭐 이제 이 정당의 사안의 일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제 뭐 가타부타 판결을 안 내리는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그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뭐랄까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내 만약에 지금 그 비대위 구성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가면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추진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든 가면 타협을 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이 협상할 수 있도록 네. 나름대로 빌미를 먼저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 마련하려고 협상 들어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실제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준석 당대표가 바로 법원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건 수를 안 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 상황 자체를 풀려고 하면 저는 가장 책임이 있는 지금 당사자의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후퇴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을 물러놓고 본인은 완전히 평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이 출발점이고. 그러니까 원내대표직마저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준석의 이 정치적인 재심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 정치적 재심의 기회라는 것은 1월 9일 날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대책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1월 9일 이후에 이준석이 출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은 그러면 당원과 민심에 한 번 더 그럼 내가 지금 도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여기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 안 합니다. 그런 식의 기회를
그러니까 준다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의 이게 당 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인데 네. 1월 달에 그럼 조기 전대를 하면 이준석의 체제를 5개월 앞서서 그냥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그 정상적으로 풀려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준석 입장,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러면 만약 1월 9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거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는 그걸 감내하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직무대 행체제에서 외곽을 돌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간에 합일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그렇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네. 생각해요. 무조건 이준석 배제, 뺄 셈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에게 무조건 포용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1월 9일 이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거기서 그러면 당원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가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그 자연스럽게 이 같은 뭐 이제 비대위 출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변수 이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제 본격 토론하기 전에 또 김나연 아나운서를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주시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비대위 출범과 이준석 변수입니다. 비대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 차기 당대표 후보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강행한다고 해서 이 대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표 해임에 근거가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과 이준석 대표의 공존, 과연 가능할지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데 하여튼 우리 차재원 교수께서 전체적인 이 해법, 예. 정치적으로 가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수긍을 하고, 자 그다음에 또 비대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국민들도 뭔가 보기에 좀 새롭게 되는가 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비대위 출범은 정당하냐 이 문제도 있고, 출범시키면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도 있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이냐, 새로 뽑힌 저 대표는 임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그 첩첩산중을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죠. 그러죠.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지금 5일날 그 상임 전국위원회, 9일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네. 당규를 개정을 하고 지금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출범을 하고 새 대표는 임기가 2년이고 이것을 전국위 의장이 공언을 했고 네. 또 당헌 당규를 해석을 하는 권한이 있는 기조국에서 규정을 했어요. 당대표 앞으로 뽑을 사람은 2년이고 네. 지금 비대위 활동 다음에 바로 조기전당대회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네. 이준석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또 그 기조를 흔들어 버리면은 네. 그 기조를 흔들면은 이건 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준석 입장을 왜 굳이 반영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하려면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에요. 계속 나중에 이 대표가 더 복귀하게 되면 복귀해도 더 큰 논란이 생긴다. 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것이 인위적으로 취한 것도 아니고 윤리위 징계가 있어서 그것을 기회를 해서 그러면 여건 판을 다시 한번 짜보자. 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또 네. 거기서 일부가 그 현역 의원 115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 하태경, 김웅 뭐 이 정도잖아요. 최재형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시 이준석을 포용하는 쪽으로 가면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세웠던 원칙도 다 허물어야 되고 네. 그리고 포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안정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더 또 새로운 분란거리 지금 이준석이 복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과 뭐 호흡을 맞춰가지고 하겠습니까? 저 더 큰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지금 약간의 이 편법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네. 있지만 혼선도 있지만 지금 정한 이 스케줄대로 상임 가야 한다. 전국이 그다음에 비대위 전당대 이걸 쭉 가는 게 저는 그러니까 조기 해법이라고 전대로 봅니다. 가서 2년짜리 2년짜리를 해야죠. 원래 정식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렇죠. 옆에서 시끄럽게 하더라도 기차가 달려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갈 말씀하신 곳은 만약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네. 해서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네. 그러면 더 큰 지금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 네. 물론 법적 판단에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지만은 일단은 그 변수를 배제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른 변수도 있죠. 이준석 뭐 경찰 수사 변수도 있습니다. 네. 수사 변수도 있는데 그 변수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 정치 로드맵을 짤 수가 없죠. 그래요.
이거 어쨌든 지금 현재 얘기 나온 대로 비대위를 체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겠죠. 그렇죠. 전당대회까지. 짧게 예, 그리고 짧게 하고 2년짜리 전당대회를 당대표를 뽑는 개최하고 거죠. 전당대회에서 2년짜리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자연적으로 그야말로 뭐 서병수 의원이 뭐 자동 해임. 네, 제명? 예, 제명은 좀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제명 윤리위에서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여튼 가야 된다 좀 그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의 뭐 배수진을 치는 이유도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격하는 배수진을 치는 이유도 만약에 이 기조국의 안대로 2년짜리 당 대표가 새로 들어서면은 네. 본인은 2년 후에 총선에도 공천 못 받아요. 징계 전력이 있으니까. 징계 전력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새 대표가 만약에 안철수가 되든 윤핵관 쪽이 되든 누가 되든 이준석 대표와는 상극인 사람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나경원까지 하면은. 그렇다면 본인이 2년 후에도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본인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진을 치는 것인데 그런 이준석의 입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저는 완전 다른 얘기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아마 이 당내 주류들이 지금 제일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비상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상 상황이라고 정치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의원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사실은 꼼수 최고위원회 회의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전국이 소집을 하고 그래서 그 전국위원장이 그 일정 자체를 반대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하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결국은 지금 5일날 상임 전국이 9일날 지금 전국위를 열어서 아마 그렇게 간다는 것인데 제거 있죠. 자, 여기가요 지금 기업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정당이잖아요. 정당은 뭘 먹고 살죠? 민심을 먹고 살잖아요. 네. 자, 이런 식의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해서 그런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 상황을 초래했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억울하게 징계를 당했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떠미는 이러한 형태의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과연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 정당성 플러스 정치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결국은 이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윤핵관들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 두 번째는 이준석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을 깨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좀 대범한 모습. 그러니까 뺄셈이 아니라 더셈의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뭔가 좀 제대로 가려고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 물꼬를 누가 틀 것이냐.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셔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2의 언양 해동 같은 거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본인이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총질이나 하는 대표라는 표현은 당사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국민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걸 명백한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 사항에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는 이준석 당대표를 휴가 기간 중에 어디서라도 만나서 사실은 내가 그동안 좀 서서한 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생각하고 우리 당을 생각했을 때 우리 손잡고 좀 잘해보자. 그러고 이제 일종의 유감을 표현을 하는 거죠.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지금 다른 이 당의 주류들 입장에서도 그럼 이준석에게 정치적인 한 번 도전의 더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하면 저는 이거 봉합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준석 대표 상황을 뭐하러 반영하냐? 지금 빨리 수습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더 시끄러워질 거 아니냐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국정 지지율을 보면 20 세대들의 2030. 지지율이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다고죠? 이런 지지율이 설사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강성 보수층들 중심으로 뜰뜰 뭉친다 하더라도 외연 확장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한 번 이게 떠나간 이 지금 이 젊은 층들의 민심을 되돌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싫어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얼마나 뭐 제가 윤석열 후보라도 저는 정말 진짜 안 보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얘기예요. 그걸 왜 안고 갔습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도 대선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을 창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수승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수승하려고 하면 더 한 것도 해야죠. 이준석이 꼴보기 속된 말로 아니 보기 저는 싫지만 품을 수밖에 없다. 배제하고 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아니 2번이나 품었는데 또 3번째 갔잖아요. 선거 때 얘기고 지금 대통령 되신다. 아니 대통령 되고 나서도 네. 계속 그 내부에서만 계속 싸웠잖아요.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배현진, 장제원 또그 계속 그 안철수 이렇게 네. 계속 내부에서만 싸웠는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한 표현이 나에게 총질을 한다고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네, 네. 오늘 뭐 그 칼럼 양상훈 칼럼에서도 그런 취지의 그 설명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박민영이 어떻게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여당 대변인이 막 이렇게 그 내부 총질을 본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질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네. 이제 양상훈 칼럼은 그것도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칼럼의 주제예요. 네. 3번 참아야 된다는 건데 네. 그 참아야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박민영이 본인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 2달 만에 당 대변인이 공격을 했는데 네.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라인 계속 그 네. 민생당도 같이 하고 바른정당도 같이 하고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보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2번이나 품었는데 이번에는 나를 직접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윤핵관들과만 싸우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여당 대표를 어떻게 더 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포용하는 그 이제는 선을 넘었다. 저는 완전히 넘었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이제 제가 오늘 뭐 예. 이준석 대변인은 아닌데. 아유 맞습니다. 아닌데 어쨌든 아니 아닌데. 분석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 예. 여자면 차 교수님은 합리적이죠.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순리적으로 가야 된다. 네, 네.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 송건 평론가 얘기는 이제는 그 선을 그 단계를 넘었다. 그렇죠. 스케줄대로 가야 한다. 아니 근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금 이게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저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예를 들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에 승리하고 나서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당의 분란 상황, 그러니까 정진석, 배현진, 안철수 뭐 이런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분란의 당사자는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의 싸움을 건 사람들은 이분들이 문제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정진석 네. 국회부의장이 먼저 지방선거 얘기했죠. 먼저 공격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는 우크라이나. 것부터 시작해서 왜가 그러는데. 혁신이 네. 띄운 것도 자기 정치한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그 갈등은 뭡니까? 이 본인이 양당이 합당할 때 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줬는데 정치적 상식하고는 전혀 반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정점식 의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배현진 최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비공개 최고회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면서 네. 그것 때문에 이 갈등이 빚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준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분란을 먼저 일으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쪽에서 먼저 공격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종의 방어를 리액션을 한 한 거죠. 네. 리액션을 한 거고 작용 반작용의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이 한 이야기 네. 이 이야기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공당의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대한 그러니까 이 쓴소리를 사실은 다른 동로로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쪽으로 건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은 예. 대변인인데 예. 대변인은 어쨌건 그렇죠. 옹호하는 말은 예. 해야 돼. 그건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 차원의 논평이 아니고 자기한테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거 자체가 이제는 거의 공식적인 통로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는 저는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언하는 참모, 쓴소리하는 쓴소리. 참모 이런 네. 식의 이 상당히 하위가 상달할 수 있는 위로 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이루어져야만 정권 성공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가 안 돼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서 박민영 대변인유의 그런 젊은이들 많이 좀 젊은이들하고 했죠. 예, 많이 쓴소리 너 당신들 할 이야기 다 해라. 예. 그런 게 있었고. 다 듣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내각에 이 청년 장관들이 꽤 있을 거다고 그러는데 이번 30대 장관들. 30대 장관들 이야기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의 뭐라 할까요? 이 허탈감 또 어떻게 보면 배신감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이 불만들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 네. 이런 통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툭 불거져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박민영 대변인이 일종의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너무 봉건 시대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하더라도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와 공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예, 거고 저는 그래 봅니다. 비대위 출범하면 그런 건 관계없이 가야 된다.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다. 예.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건 정말 저는 그 부분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리고 그 공조를 할 수가 없는 단계라는 맞다. 것이 제가 네네.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그 차 교수께서 이 먼저 정진석이나 다 도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거 맞아요.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 대응하는 이준석의 방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정진석이 우크라이나 간 데 대해서 뭐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 정치 대원로에게 추태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육모방망이를. 예, 육모방망이 추태 그리고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배현진도 뭐 혁신이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악수 패싱을 하는 이런 식으로 악수하는데 그걸 손을 뿌리치는 좀 과도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 네네. 또 안철수 그 장제원에 대해서는 간장 한 사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은 네. 지금 조금 전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학대에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조에다 비유를 해버리는 이것을 봉합을 하면은 이 문제는 계속 그렇게 불거집니다. 누가 계속 지적을 하더라도 본인은 이 거기에 대해서 또 아주 과하게 반응을 해서 분란을 일으켜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정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되풀이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관계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 주제, 윤석열의 이준석 청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몰아내는 데에는 윤심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는데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요. 정치라는 것이 늘 비정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원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제거를 할 수 있는 건지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다른 피로감이 느껴질 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탈출구는 어디일까요?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의견도 너무 갈립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댓글 같은 걸 보더라도 네. 그렇고 너무 괜히 달라요, 정말로. 그죠? 예. 근데 이제 저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만나 가지고 네. 다시 한번 끌어안길 네.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제가 이때까지 쭉 지켜보면서 네. 제가 딱 터득한 하나의 그러니까 원리랄까요? 네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누구의 그러니까 이 강한 주장을 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억울하게 보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숙이고 안고 그렇게 가면요. 네. 국민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렇게 껴안고 했는데 또 윤석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게 계속적으로 한다. 네. 그러면 이제는 국민들이 버려요. 국민들이 먼저 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를 만나서 네. 그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일단 우리가 봉합하자. 하고. 내가 하여튼 유감을 펴갈게. 네. 그런 식으로 껴안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에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참 젊은 친구죠. 저 껴안다고 저 참 고생 많다. 네. 우리가 그동안 참 윤석열 속 좁은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네. 대인배네. 박수 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만나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돌아왔잖아요. 음. 돌아왔는데 가면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민들이 이제는 이준석 빼라. 그런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네. 비대위에 좀 공언한 대로 5일, 9일 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법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감을 뜻하고 네, 그렇게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주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해서. 나는 이준석을 이번 그러니까 1월 9일 징계 풀리고 난 뒤에 너는 그러니까 일종의 당원권이 회복이 됐을 때 네. 그때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식으로 한마디만 던지면 일단 비대위를 그러니까
뭐 해서 예. 새 대표를 뽑는 게 아니고 새대표 뽑는 게 아니고 1월 9일까지 비대위로 가라. 가자. 네.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당내 상황을 정비할 수 있도록 네. 소위 말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게 내 생각이 좋을 네. 것 같다. 1월 9일까지 비대위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복귀가 되면 복귀가 되면 그때서 하자. 그때서 하자. 그래서 그때는 그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해서 예. 그때 누가 되는지 그때까지 가면 선의 경쟁을 하도록 하자. 그때 또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돼버리면 어떻게 또? 그거는 국민의 선택이잖아요. 어쩔 수 당원의 없어요? 선택이잖아요. 네. 그거는 대통령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 지금 이 대통령이 아무리 재앙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지금 여당의 총재도 아닌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총재가 당 대표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민심의 선택인데 그걸 갖다가 그거마저 네. 못 받아들인다면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건 답이 없는 이게 거죠. 아니, 득실이 참 맞지. 아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짚어야 되는데 네. 뭐냐면은 계속 이제 국민의 선택을 말씀하시고 음. 또 말씀을 보려면은 국민의 선택 판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국민의 선택이란 부분이 지금 그 저번에 1년 전에 나경원 후보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네. 일반 당원에서는 이준석이 많이 졌어요. 그렇다 그러죠.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58%가 일반 받아서 국민 됐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자 그러면은 일반 국민 안에 민주당 지지층이 3분의 1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면 일종의 역선택에 의해서 되는 그 경우에 만약에 그때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또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7대 3으로 비율을 반영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 그렇게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제 1위가 이준석 그렇죠. 대표 나오고 아니에요? 있잖아요. 간접갑도로, 예, 간접갑도로. 그렇다면은 그런 그 국민의 민심이 아니고 이거는 민심이 아니고 역선택에 의해서 당심은 아닌데 당심은 이준석이 아닌데 네. 일반 그 국민들 지금 보면은 가장 그 하나 특징이 이준석은 분명히 보수 정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대표인데 네. 모든 보수 언론에서는 이준석을 비판을 하고 진보 언론이 이준석을 막 띄워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의 패널들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패널들도 네. 진보 쪽에서 네. 이준석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분도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합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이 버릴 거다 한 번 더 말씀을 부리는데 국민은 버릴지 몰라도 민주당 지지층은 박수를 쳐요 또. 민주당 분란을 지지층은 일으키면 국민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 안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준석이 분란을 또 일으키면 또 이른바 박수를 쳐요. 역선택을 언제든지 그렇죠. 할 수 있다. 박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씨앗을 분란의 씨앗을 저는 이번에는 그 확실하게 정리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저 아침에 들어오던 조혜진 의원 얘기하시고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들도 비대위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냥 가더라도 이게 가다가 기차가 그냥 뭐 시끄럽다고 이렇게 되더라도 무시하고 가버린다.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당헌 당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예. 해석 투쟁이 있다는 네, 거죠. 헌법 법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헌 당규라는 것은 당 안에서 적용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 당헌 당규는 이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당헌 당규를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는 그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요.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도 네. 가장 최근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 당헌 당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이낙연, 이재명이 그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중도에 사퇴한 정세균 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걸 놓고 또 당헌 당규 해석을 따라서 다 맞아요. 따로 네, 했거든요. 네. 그 당헌 당규를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하고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 교수님께 이런 말 좀 네. 여쭤봐야겠습니다. 결국 아까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1월 9일 이후에 네. 전당대회를 이준석도 참여할 수 있게 네. 한다면 네. 민주당 지지자 역선택일 거 아니냐. 역선택되면은 결국은 국민의힘 분란을 부추기는 쪽으로 선택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제가 이 그게 속담 상당수 그 댓글 보면 네. 지금 상계에서 이준석을 정리해야 한다는 네. 말의 네. 이 근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 그 역선택을 상당히 우려해서 그러니까 네. 민심이 앞서서 당심을 이겨버리는 상황 이 음. 우려를 하지만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국민의힘 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당시 민심에서 누가 앞섰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앞섰고
그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잖아요.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당심위에서 많이 밀은 누가 됐죠? 결국 윤석열 후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상당히 민심의 역선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일방적으로 민심 하나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당 제가 알기로 5대5로 지금 아마 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민주당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준석을 민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완전히 왜곡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민심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네. 본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것이 우려됐다고 한다면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는 가면 민심 반영 비교를 안 해야죠. 그럼 그때 홍준표 후보가 됐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당내의 여러 가지 뭐 하나의 기류가 모아진다고 하니까 그것이 민심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민심 뭐 역선택이 있는데도 민심 반영했고 이번에는 그러면 민심 역선택 되니까 빼자?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조혜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비중 있는 분들이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말씀하신다는데 당내에서는 또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만들어놓은 혁신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니까 네. 이준석 패 아니냐 그래 이야기하지만 노동 교수님 보셨듯이 누가 봐도 이분들은 그런 이준석에 대한 뭐 개파 색채가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런 나름 비중이 있는 그렇죠. 분들이 얘기하셔서 뭐 그것도 그렇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밖에 그런 없어요. 분들의 사실은. 판단을 저는 그것이 대개의 상식과 일종의 민심하고 저는 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네.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배제하고 음. 일방적으로 이준석 배제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네. 저는 뭐 국민의힘을 뭐 그렇게 딱히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어쨌든 거라는 그러니까 걱정이 말씀하신 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대위를 하더라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도 어떤 차후의 기회를 줘서 네.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는 혹시라도 이 상황에서 이른바 선당 후사 네. 내가 나로 인해서 어쨌든 뭐 흔히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네. 경위야 어떻든 간에 네. 이렇게 시끄럽게 됐으니 네. 내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자, 당 수습이 우선이다. 이른바 선당 후사 네. 이렇게 갈 수는 없나요? 본인이 누군가 지금 설득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김종인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와요. 제 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분을 멘토, 좀 해서 네, 멘토 역할이니까. 네, 설득을 좀 하시라. 네, 그래서 그게 안 김종인 될까요? 위원장이 얼마 전에 또 뭐 장재원 뭐 이렇게 만났어요. 네, 권성동하고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정진석, 장재원 예, 두 그렇게 분하고 만났죠. 만났다는 거죠. 그걸 만났기 때문에 김종인이 설득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네.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무난하게 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수습을 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정치권 원로신데 민주당에서도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당히 그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뭐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설득도 안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설득도 안 당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네. 전에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그런 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네. 이준석에게 해주고 싶어요. 네. 이게 지는 게 이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는 지는 선택은 절대 절대 안 하지 할 않죠. 겁니다. 네. 절대 지는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지를 수가 없죠. 질질 않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11년 동안 저는 이준석 대표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네. 저는 11년 동안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 네네. 시사 월간지에 그 이렇게 뭐 기사 기고를 기자 하고 말씀을 하면서 하셨죠. 또 그리고 이 타블로이드도 제가 필명으로 많이 기사를 썼거든요. 네네. 그거 하면서 제가 뒷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절대 그 캐릭터가 네. 여기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캐릭터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이유가 없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뭐 그래야 수습이 된다고. 아니 수습 방법이 두 갈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안고 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정리하는 그냥 방법인데 정리하고. 안고 가는 방법을 두 번이나 써봤지만은 지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는 설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 안 할 거고 설득해도 안, 설득당할 설득을 가능성이 윤석열 없다? 대통령이 설득을 하면 설득 당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네네.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저기 대표적으로 사퇴하라는 설득은 먹히지가 않겠죠. 먹히지가 않겠지만은 네. 일종의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뭐 시기를 조정해서 뭐 할 테니까 좀 이렇게
당 지도부와 잘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은 그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사퇴하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설득 안 당할 그러니까 거예요. 뭐 사퇴하는 말은 아니죠. 어쨌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네.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중재 내지 설득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러는데 이유도 없고 저는 할 필요도 이유- 없다고 할 봅니다. 필요가 없고 할 이유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별로 뭐 이렇게 어떤 중간적 어떤 입장, 뭔가 좀 유한 입장 이런 걸 취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이때까지 하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11년 동안 보여준 정치 이력 네. 그걸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들고 나왔던 일종의 젠더 갈라치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라는 부분들도 과연 그러니까 이준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한 공부와 더 이 지금 인성 수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이준석에게 다 덤터기 씌우는 듯한 네. 그러한 형태로 몰고 가서는 결국은 문제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는 그러니까 도려낼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병의 근원은 그러니까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원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시는데요?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일종의 선당우사가 아니라 네. 선사우당을 하는 그러한 일부 권력자들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 예, 국민의힘 내부에 네. 자신의 좌우의 정치적인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과 국가 이런 민생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개인의 정치적인 입신양면에 더 지금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준석은 일종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여기서 굴복을 하면요. 네. 이준석의 모든 이제까지의 나름대로의 개혁의 몸짓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전부 다 물거품되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스스로 허무는 것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은 굽힐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강자는 결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한 번쯤 접어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결국 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품은 사람이 또 뭔가 안 좋은 식의 행동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거는 민심과 당심이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제에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민심을 보자면 마치 이제 그 이른바 토사구팽, 예, 뭐 대통령 선거 이길까지는 그 많이 써먹고 나서 이제는 뭐 내친다 이런 의견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을 설득하려면 윤 대통령이 한 번 더 나서야 되나요? 나설 이유가 없다고. 나설 이유가 없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거 저는 네. 병의 근원이 저는 이준석 본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지금 윤리위에서 진단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윤리에서 징계를 받은 게 증거인멸 교사죠. 근데 뭘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느냐? 성접대 의혹이죠. 네. 성접대 의혹인데 그 성접대 의혹이 아주 악성인 것이 2013년 7월 8월 사이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출범을 했어요. 네. 정권 초기면은 엄청난 이 위세가 있는데 이준석은 그때 그 직전에 비대위원하고 박근혜 퀴즈 이것을 가지고 호가호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리고 결국 김성진의 아이카이스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11월 달에 방문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의혹 수준이란 거 다시 예, 한번 의혹 말씀드리니까, 수준이지만 예, 예. 만약에 그것 예.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일어났다고 네,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때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부패하고 호가호위했는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했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한 거예요. 탄핵에 찬성을 한 그렇게 됐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윤리 징계도 받고 하는 것이지. 네. 그 다음에 뭐 이 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취하는 세력도 과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활발한 토론을 들어보셨는데요. 들어보셔도
병의 근원부터 처방, 해법까지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집권 여당 그리고 집권층 내부의 이런 내홍 어떤 식으로는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 더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정치본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